예, 오늘 이 토론회, 모든 토론회가 다 뜻깊겠지만 오늘 토론회는 더욱더 뜻이 깊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서 그리고 바른정책연구소가 설립되고 최초로 하는, 처음으로 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뜻깊은 자리를 또 축하도 하고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바른정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시고 바른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이신 조호영 대표님 모시고 환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상 정당이 반드시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국가보조금의 3분의 1 이상을 정당 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른정책연구소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 첫 토론회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9년간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작년 말부터 국정농단 파문, 탄핵, 대선 이후를 거치면서 보수는 거의 보수와 보수 정당은 괴멸이 되었습니다. 무능, 부패, 무책임이 드러나서 이제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산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돼서 여기에 왔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목표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모신 분들은 산꼭대기에서 저 친구들이 어디를 헤매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오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6.25 한국전쟁 때 미군 장성의 자제분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수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같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점검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어려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신생정당으로 이 격동의 시간을 힘차게 헤쳐오는데 정말 온화한 리더십으로 바른정당을 이끌어보신 우리 이사장님께 바른정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조호영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우리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 또 고생하고 계시는 김세현 의원님 모시고 환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연구소 설립준비위원장 맡아서 연구소 설립 준비를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좀 한시적으로지만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어서 그 점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 있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아마도 새누리당 시절에 여러 가지 자원과 또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던 보수의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굳건히 하는 일을 게을리 한 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지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보수 사상가 로저 스크래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주의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잘 지켜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신념. 두 번째로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연대의식. 세 번째로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기지 않는 강한 의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보수가 나아갈 길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오늘의 이 자리에서의 첫 번째 논의가 있은 후에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기반을 두어야 할 사상적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국민들께 더 편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 공감 정책들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을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 기반 정당들이 이제 해체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보다 세대 통합적으로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 제목도 국민 토론회로 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로 골고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패널을 모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바른정책연구소가 가는 길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뵈면 항상 느끼는 게 조용한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오늘 길을 이제 묻는 걸 시작했는데요.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이런 자리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혜를 부탁드리고요. 저 얼마 전에 대선 끝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원외위원장님들, 당직자분들 정말 기쁘게 했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딱 하나 우리 후보님이 가장 뛰어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성찰하고 이제 다시 힘차게 혁신해야 할 시기인데요. 우리 이승민 의원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뭐 축사하고 달리 드릴 말씀 없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바른정당 모든 식구들은 개혁 보수라고 해야 될지 보수 개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보수의 혁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당부터 대선 때까지는 정말 당을 만들고 또 선거를 치르느라고 실들 다 이렇게 깊은 이런 시간을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연구소의 첫 번째 토론회를 계기로 지금부터는 더 제대로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짧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면서 언제 이 불이 또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은 우리 보수가 정말 새로운 길을 찾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윤평중 교수님 또 양승환 교수님 패널 또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기탄 없이 솔직하게 정말 우리 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앉아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신호 선생님 모시고 사회를 이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국민 대토론회 전문가 패널 토론 사회를 맡게 된 김신호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오늘 개혁 보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바른정당의 진로와 전망을 탐색해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개혁보수의 대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참신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귀한 시간 내셔서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패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으로 유명하신 한신대학교 윤평중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을 지내신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신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님 소개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계시는 김성회 반딧불이 중앙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방역위원장 맡고 계신 유명한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하시는 두 분께서는 각각 20분 발표 시간을 받으시겠습니다. 또 토론하시는 세 분께는 각각 8분의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평중 교수님께서 보수주의 가치와 합리적 보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9부분의 그 일체의 예의성, 인사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 대표님 먼저 시범을 보셨습니다만은 위옷까지 벗고 일전 결사의 그런 각오로 한번 진솔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그 자료집에 9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그냥 참고하시고요. 말로 논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그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한 부분은 제일 앞부분은 대선 평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 시각에서 본 아주 간략한 대선 평가 개선을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보수주의 보수 정당에 대한 총체적 자기 성찰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짚어볼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가 정치 철학, 제가 철학과에서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난삽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선 평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19대 대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뭐 이미 예정된 역사의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정치인 문재인의 어떤 저는 객관적 역량은 사실 검증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도 그렇고요, 19대 대선에서도 그럴 기회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아마도 앞으로 1000년 이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소재로 삼게 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총체적인 본락, 이런 것의 어떤 반사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촛불 시민혁명, 저는 명예혁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큰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이제 편승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그래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인 역사의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우리 유승민 당시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정당들이 상당히 잘 싸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컬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런 큰 역사의 대의는 이를테면 살리면서 각 정당들에게 다당제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협치를 강제하는 그런 식의 표를 줬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훈 의원께서 안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출범 3주, 4주차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 아주 쫄쫄살인으로 장악한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무서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아마 2주차, 3주차 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정확한 평가였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하도 밑바닥을 치고 지하로까지 추락을 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소탈함이나 개방성 이런 것들은 문제 지금 이제 보수가 완전히 지지 멸렬한 상황이다. 보수의 당분간 아마 10년, 20년 보수 재집권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아직 제대로 된 도전에 직면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은 경제,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안보인데 이 두 개는 대통령 개인의 선이나 또는 100일 프로그램이나 1년 프로그램 준비를 상당히 착실하게 한 것으로 보여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나 그런 사전 준비의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생적인 그런 다이내믹스를 갖는 것이고요. 안보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대단히 녹록지 않고 북한이라고 하는 또 상대가 있고 그래서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성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의 어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보수의 앞날은 암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 두 번째 순서는요. 저는 보수 바른정당을 포함한 한국의 보수 정당 내지는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진영이 정말로 냉정한 그래서 그야말로 예리한 그런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그 이전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이 대표하는 한국 보수 세력 그 행태를 이를테면 특징 짓는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냉전반공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 협소한 어떤 이념적 그 잣대로 이렇게 보기에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탈만 하면 빨갱이로 먹는 거죠. 그래서 제5열 비슷한 한국 사회를 이를테면 전복 파괴시키기 위해서 압력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유지된 냉전반공주의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버전의 메카시즘이죠. 대단히 퇴행적인 냉전반공주의적인 색깔을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5%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시민들 중에는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가요? 홍준표 당시 후보의 개인기에도 상당히 많이 힘있는 바가 있죠. 그러나 그 홍준표 후보의 당시 뭐 발언이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어떤 발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냉전 반공주의적인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퇴행적인 이런 측면을 여실히 보였고요. 단순히 어떤 특정 정당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류를 구성해온 보수 세력 전반에 걸쳐서 그런 냉전 반공주의의 유산에 굉장히 크게 영향받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천민 자본주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스 베버 이후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시장에서 이를테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그런 야구와 비슷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 역사가 그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상도덕이 있고요. 상업윤리가 있고 자본주의를 이를테면 가능케 하는 어떤 공정거래, 거래의 투명성, 정직성, 합법성 이런 것 등등이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의 그 보수 세력들 또는 보수 정당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범한
보수적 어떤 정체성을 갖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을 제가 여기서 일단 비판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권력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류 세력, 주류 집단이었던 정당을 위시한 관료 플러스 전문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명칭이 결코 과장이 아닌 그런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왔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재벌 2세, 3세 뭐 이런 친구들이 간헐적으로 국민의 부활을 일테면 지르면서 보이는 그런 반사회적인 결렬한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 뭐 등등을로 통한 어떤 부의 축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법, 탈법, 편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직물적인 부의 축적에만 일로 매진하는,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인 고려나 동료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대한민국의 전체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천민적 형태를 보여온 게 사실은 한국의 주류 보수 세력, 기득권 보수 세력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바른정당의 일테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의 분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냉전반공주의적이고 특히 천민자본주의적인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자기성찰의 일환으로 바른정당이 저는 태동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한국의 보수 정당들이 보수 세력의 미래가 어떻게 담보될 수 있겠느냐. 이제 냉전반공주의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근원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를테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실행해야 되겠죠, 정책으로. 그럼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제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줄이면 민주주의적인 이론과 실천을 온전하게 구현하고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져 있고요. 제가 알기로 바른정당에 또는 유승민 당시 후보의 어떤 정강이나 약속들이, 공약들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데 아마 초점을 맞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회복만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제 논지고요. 결론 부분인데 그게 바로 공화주의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보수 정당은, 보수 세력은 공화주의의 새로운 가치에 착목하고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치 사상적인 철학적인 어떤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 분들도 그럼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럼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쉽게 답해요. 다수의 민중들이 주인인 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화국이 뭐냐?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학생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학자들도 우리 헌법교과서 같은 데 보면 민주공화국을 민주주의와 차별화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양자는 역사적인 연원이나 제약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의 마무리, 제가 한국 보수 정당의 미래지향하는 어떤 이념적 토대로서의 공화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공화정 내지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로마 공화정에서 비롯되죠.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져요. 그런데 근현대에 재구성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죠.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주의는 오늘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전선진미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다수 시민들의, 다수 국민들의 의사, 그러면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근현대 공화주의의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이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은 민주주의가 다수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경향성을 강력하게 내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어떤 공동체가 모여서 정치 공동체 국가가 모여서 다수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통과되고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그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테면 동의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 정치 공동체에 객관적으로 반드시 유익한 것이다, 미래지향적 전향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답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내장된 중우정치적인 어떤 경향성을 통제 내지 제어하기 위한 장치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화정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특히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인데요. 민주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부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태입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중요성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을 적잖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헌법이나 법률까지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면 다 프리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치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죠. 공화주의의 두 번째는 그런 헌법 정신에 입각한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민주주의는 반드시 애국심을 낳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몰락하지 않습니까? 페리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나중에 급격히 몰락하게 되는데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아테네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논리만을 중시하면서 아테네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거시적이고 도시국가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걸 나몰라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탄생하고 아테네가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적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정의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자, 헌정적 애국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바로 시민윤리, 시민적 덕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민주적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성숙한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되게 강조하는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권리와 불가분리적으로 동행하는 책임이나 의무는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충성으로서의 애국심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문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헌법 정신에 대한 어떤 자발적 충성으로서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과 시민윤리, 시민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나 기속감을 가지려면 대단히 중요한 게 격차사회, 너무나 큰 지나친 격차가 적극적으로 해소돼야 됩니다. 이게 유승민 의원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한 그런 것이죠. 경제사회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함축을 갖는 것을 끌어들여서 과감하게 보수 정당의 어떤 대표 정강 정책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정당 모임에 와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제가 또 아시는 것처럼 신문에 칼럼도 쓰고 방송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마 저한테 나중에 저희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약간 고민을 해보다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정치적인 판단 또는 정파성이라고 할까요? 정파성, 그러니까 제가 컬럼니스트인데 저의 어떤 정파성을 드러내면 저한테 좋을 게 없겠죠. 가능하면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외양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거절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전반공주의, 천민자본주의의 어떤 권화 비슷한 것이죠. 그게 21세기 미래로 지향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담아내는,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게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정치 세력, 정당으로서 아마 존속하기가 저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아마 끊어내면 이념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지난 대선 이전의 통선 이후에 또는 지금도 그 당 내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테면 친박계의 그런 행태나 그 양반들의 세계관, 정치하는 모습 이런 것 등등은 감히 말씀드린 건데 반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표현을 쓰죠. 부르주아 반동이라고.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도 반동일 수 있는 거고요. 진보도 반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김정은 정권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한다라고 만약 그게 진보의 이름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또 반동 세력이죠. 저는 그래서 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주축이 되고 있는 그쪽이 아마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은 반동에 가까운 그런 세력으로서 우리 역사에서 무엇이 않아 사라져야 할 그런 집단으로. 그래서 바른정당이 제가 기억컨대 바른정당이 천민자본주의와 냉전반공주의를 극복하고 온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공화주의까지를 접목해서 한국의 보수를 책임진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통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환 교수님께서 보수개혁의 과제와 바른정당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세 가지 다른 정당하고 다른 걸 느꼈습니다. 첫째는 정각 2시 시작하는 다른 정당이다. 두 번째는 되게 정당 모임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많은데 여기는 청장년들이 많군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도 우리 당대표님, 되게 당대표님은 인사만 하고 나가거든요. 대표님 딱 앉고 계시는 거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른정당이 과연 구심점이 있을까, 이거를 제가 뭐 의문을 삼으면서 왔는데 오늘 그 의문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저는 뭐 어차피 제가 바른정당에 와서 발표할 바에야 비관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러 왔습니다. 현실은 상당히 전망은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바른정당이 과연 그게 진정한 위치인가? 저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진짜 지난번 5구 대통령 선거 그 바른정당과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저는 대로 분석한 게 이제 첫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한국 정치가 주기화 한국 정치 일종의 패턴이 나타났다. 정권 교체의 주기설이 이제 도입될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권 10년, 그 다음에 진보 정권 10년, 최근에 보수 정권 9년, 그리고 다시 진보 정권 이제 왔습니다. 이 주기설에 의하면 민주당이 다음번에도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게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안 가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어디냐? 중도 있는 정당이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 정부가 잘해서 잘하면 진보 정권 10년 주기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중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발전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는 변증법적으로 중도 쪽으로 자기 선거 공약대로 중도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완전히 극우로 지금 윤평준 교수님께서는 반동 비슷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이게 제가 뭐 사석자 돼서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뭐 기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집회 그런 현상을 보면 이건 파시스트예요. 사실상 파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국가만이 있고 거기에 뭐 개인의 자유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부인이 되는 그래서 어떤 뭐 어떤 구구적인 그 슬로건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구의 또 대표적인 게 폭력이거든요. 파시스트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히틀러를 연상하면 됩니다. 모든 죄를 특정, 희생양, 유태인에게 씌우고 린치를 가하는 잘못하면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명이 들고 막 위협하고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갈 길이 멀어서 첫째는 거기 있다니까 앞으로 중도정당의 그 정권교체 주기설에 의한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양당 체제에서 우리가 다당 체제로 정당 구조가 다당 구조로 바뀌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미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당이 살아남을까 의문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까지의 전통은 제3당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른정당이 또 하나의 중도정당으로 진입하면서 사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왜 그러냐? 협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쟁점 입법에 대해서는 5분의 3, 180석을 얻어야 되는데 가만히 합쳐보십시오. 바른정당이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됩니다. 캐스팅 20석 아슬아슬하게 20석 제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아슬아슬한 그 숫자가 오히려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치를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협치를 제대로 하면 다른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수 분열입니다. 오늘 이미 얘기는 이제 자유한국당 그저 전신 새누리당 중에서 분열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결국 보수가 분열이 되고 보수가 축소화됐다. 누구는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보수가 완전히 축소된 판에서 과연 바른정당이 어떻게 생성하느냐. 말하자면 제대로 있지만 확보한다면 이 축소된 보수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른정당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더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러나 오늘 저의 주장은 뭐냐? 저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하면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이유를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자유한국당의 분열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친박의 횡포를 다 경험하고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뭐 새로 들어온 당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권력 투쟁이 친박계와 비박계 또 더더군다나 탈당해서 나간 13인의 국회의원들 하면 지구당 갖고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쪽에 자유한국당의 기존 지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주공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싸울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싸우고 공천하려고 싸울 테고 3년 후에는 자기 자리 가지고 또 싸울 테고 제가 보기엔 온전하게 못 갈 거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다당제 구도가 거의 이게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구조화되고 있다라는 그거는 뭐냐, 자유한국당의 극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 정당 중에서도 극우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도 보수의 자리가 그냥 원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공간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저 홍준표 후보의 그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대로. 그래서 24%를 얻었는데 그걸 가만 생각하면 촛불 시위 쪽, 대통령 탄핵 쪽 지지자 80%, 반대 20%, 구속 여부, 구속 찬성 75%, 반대 25%. 요런 그런 대체적인 그 여론 비율이 그쪽으로 간 거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성공했다면 5% 뭐 15%로 내려가 있던 그런 당 지지율에서 결국은 24%를 얻은 것은 극우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일반적으로 보수의 재집계라고 하는데 재결집, 재결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우화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동원했다.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성공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 성공은 오래 못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협치 가버넌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협치 가버넌스, 특히 국회의 이 구조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운신의 폭은 국회의원 20석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할지 안 원할지는 모르지만 합당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바른정당의 무슨 연찬인가 거기 워크숍에서는 자강론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강론으로 가든 또 합당이 되면 합당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은 훨씬 더 확장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게 된다면, 뭐 합당이 좀 기분 나쁘시면 연합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연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지 기반,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이 있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호남권, 국민의당, 이거야말로 명실공히 정당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관계상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합당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역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망국경의 지역주의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은 일부 빠져나갈 겁니다.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전국 정당화는 이거는 대단히 큰 명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정책으로 하죠. 이념 정책. 그래서 이념 정책이 사실은 유사한 정당끼리 가장 유사하게 근접한 정당이 저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이념 정책은 더 간격이 멀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상당한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간격이 또 오히려 두 정당, 아마 두 정당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안보 분야만 그야말로 중도 쪽으로 간다. 제 말씀은 투트랙 팔리시를 한다면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정책적 차이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중도 정당이 생기는 겁니다. 뭐 중도, 진보, 보수가 합치게 될 경우에 국회 의석수로는 이제 60석이 될 텐데, 그러나 그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한쪽은 극우 정당, 한쪽 중도, 한쪽 진보, 그리고 저쪽 강경 진보 또는 극진보, 정의당 말씀입니다. 정의당은 뭐 절대 있을 거예요, 그대로. 정의당이 있는 사명 정당이에요. 이분들은 죽거나 사나 있을 사람들이고, 그 민주당 쪽, 그러면 정치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진보와 중도가 이렇게 맞대결을. 극보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제 주장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보수의 분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극우 정당으로 변했다 하는 것인데, 뭐 극우 정당은 된 게 벌써 선거가 끝나자마자 실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뭐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는지도 모르고 확 떨어집니다. 제가 한국갤럽 지난주 보니까 8%예요. 그러니까 대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6 내지 8%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누가 보수를 대표합니까? 어차피 보수 쪽을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개파 간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른 정당은 6% 지금 나오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건 어떻게 앞으로 대중성을 그 이념적 정책적 공간을 잘 활용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느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대표성을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더 강경 노선을 할 겁니다. 이미 이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 그거 보이콧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107명의 반대표를 의회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그거 충분하거든요. 어차피 통과될 거 그걸 왜 보이콧을 합니까? 이거 왜 그러냐? 야당의 우리나라의 뭐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야당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분열돼 있을 때, 이때 보면은 아주 강성, 선명성, 당 정체성, 아주 강경 노선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더 강경 노선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 그래서 결국 강경 보수의 몰락은 저는 그 씨앗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좌클릭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본래 저는 야당을 찍어왔는데 2012년에는 제가 꼴바닥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어오던 성향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선거가 지났으니까 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좌클릭 했으니까 경제민주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뭐 독재를 하고는 그랬지만 좀 서민을 위하는 이런 정책도 좀 했단 말이에요. 새마을운동도 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 사회를 제대로 잡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완전히 이건 배신은 그쪽이 배신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타났던 신보수, 신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도시 셀러리맨들, 바른정당에 가야 될 길은 바로 도시 셀러리맨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아주 옹립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산업화 시대, 박정희 시대의 그런 분들, 산업화 시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 저는 그거 표현을 국가주의자들이죠. 아까 제가 파시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국가주의자라고 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들리는데 사실은 국가가 무조건 옳다는 사람들이죠. 국가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두 보수가 합쳐져서 거대 보수 연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쪽 국가주의자 쪽 산업화 시대는 이제 몰락을 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 새로운 보수는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결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걸 결집시켜야 된다 하는 게 앞으로 바른정당이 나갈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른정당의 정책 공간과 위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솔직히 시간을 별로 안 주셔가지고 리뷰할 시간이 없어요. 교정은 못 받습니다. 공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공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주제 바른정당의 정책 공감과 위상. 진짜 공감인 것 같습니다. 정책 공감에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른정당의 정책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양극화됐죠. 경제적으로 양극화됐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금 세대별 간극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를 어떻게 아우러 가느냐. 그 사상적 영혼은 어디 있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유승규 후보께서도 뭐 충분히 유로슨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19세기 수상 디스라이드, 벤자민 디스라이드의 그 원 네이션 아이디어. 이 보수들이 영국이 그때 산업화 혁명으로 부자와 빈자가 엄청나게 갈라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빈자를 도와주는 게 그거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득권층 부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기득권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다른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정신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안 먹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삼성의 사람들은 삼성이 엄청난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연금 뭐 8천원인가 얼마나 사회봉사 무슨 거기 그 정도인데 분기별 이익은 얼마입니까? 순이익이 10조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더 내나요? 더 많은 양을 내요. 이걸 보수는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득권층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가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물론 국가의 역할도 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상이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엔 세 가지를 주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바른정당의 정책 정강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국민들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대 진영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좌지우지됐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라는 소위 말하는 흑백 노릇식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 이거는 회색 분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바른정당의 정책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걸 제대로 수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과제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왜 투표율이 낮고 정당 지지율이 낮은가? 중도에 유사한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은 이미 벌써 꽤 오래된 거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지만 안철수라는 이 존재는 2012년부터 엄청나게 존재했거든요. 안철수 현상이 반감이 돼가지고 20%밖에 못 얻는 안철수는 더 이상 안철수 후보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쪽으로 아무래도 쏠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른정당 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돌릴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인데 내부에 제가 단합이 돼 있는가도 의혹이 있다는데 그런 생각인데 뭐 후보를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뽑아놓은 후보는 그거 들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 20명인가 뭐 4명을 해가지고 뭐 단일화하자. 그러면 또 단일화도 하필이면 또 자유한국당하고 하자. 뭐 이런 그거보다 제3지대 단일화 쪽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13명이나 탈당하고 그 바람에 이제 또 이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또 우리 바른정당 국민이 또 덕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13명이 있는 것보다 나간 게 더 덕을 봤죠. 이게 권투도 더 들고 강원도 여기가 제가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지층이요. 지지층이 젊은 층이다. 다른 모든 정당. 그래서 서울대 정치 커뮤니티 센터에서 분석한 통계조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이제 자강론이냐 연합론이라고 합니다. 자강 그쪽에 보면은 지지층 평균 연령이 냈는데 유승민 후보 쪽이 38.57로 제일 젊습니다. 자, 신성준 후보가 더 젊은 것 같죠? 저는 대학에서 정의당 당원들을 많이 봅니다. 젊은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준 후보는 38.66. 그러니까 뭐 작은 소수점입니다만 0.1살 차이로 유승민 후보가 내 지지층이 제일 적다.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40.44 올라오고 안철수 후보 43.89세 홍준표 후보 49.27세 같은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노년층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많지 않느냐. 노년층은 이제 더 이상 투표율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은 지난 촛불 시위 등등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아주 현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40대를 추가하면은 훨씬 더 40대까지는 훨씬 더 그게 연령층이 많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은 50대 초반이 중반까지 386세대. 그러니까 50대도 점점 우경화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이제 제 또래들이 저는 골치 아픈다. 뭐냐 하면 카톡 하기 싫습니까? 진짜 못 볼 그런 카톡들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시간이 대충 이미 지난 것 같아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합당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합당은 아무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그게 워스트 시나리오고 세컨 워스트는 아마 민주당과의 관계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들 하실 거고요. 만약 자유한국당하고 이거 하자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면은 지난번에 탈당한 13명과 같은 그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약 합당을 하신다면 국민의당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당을 먼저 하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자강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당보다 지지가 딱 2% 지금 당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세요. 바로 뒤집어진다. 근데 정책 이거를 보면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게 바른정당의 정책이다. 좀 더 그걸 다듬으셔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뭘 해야 되냐? 신풍운동을 벌여라. 신풍운동은 뭐 새로운 신자 바람 분데 신바람 나는 그런 신바람 새바람 나는 새바람. 새자는 새누리당 때문에 저 새자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풍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젊은 친구들을 충원하고 그리고 당에 여기 이준석 우리 위원장이 딱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우려하는 거는 당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 아마 3, 4선 의원들 기라성 같은 분도 있으시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젊은 층과 함께 끌어가는 이런 당이 된다면 충분히 미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강론 퍼스트, 그 다음에 세컨 연합론, 그래서 합당론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상입니다. 시간은 양사업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진표 상임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8분 주셔서 좀 바쁜데요. 그래서 제가 뭐 논평 두 분에 대한 논평보다는 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뭐 대선이 끝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 새 정부야 뭐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뭐 그런데 우리 관심은 어쨌든 이후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만 좀 크게 보면 3년 후 총선 그리고 5년 후 대선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의 길을 묻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시야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또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렇게 좀 과거지향적인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그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역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이게 그냥 뭐 수사적인 의미에서의 과거 미래가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나름의 어떤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이어야 되지만 정치도 그에 못지않게 현실 세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정치가 그래 왔는가? 이번 대선 과정도 제가 쭉 보면 뭐 후보들의 공약, 토론 과정, 형성되는 쟁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다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뭐 앞서 발제자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야말로 과거의 좌우 프레임에 묶여 있는 그런 식의 그런 냉전적인 발상.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내에서도 반성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그런 반종북이니 반좌파니 우리가 거기에 매몰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체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과연 현실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전통적인 의미의 뭐 종북 세력, 좌파 세력이 우리 한국 사회를 장악해서 망하게 하는 그게 지금 현실적인 위험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든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위험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과장. 전 경계해야 될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이 존망의 위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그러면 대체로 아마 이제 그 고령자분들은
과거 시대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넘어가고 또 그래서 노표를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좀 과거지향적인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렇게 이후에 3년 내지 5년 내에 특히 이번에 나름 어떤 이제 그 중도의 가능성, 합리적인 영역의 가능성을 보인 바른정당, 또 나라 국민의 정당 이런 쪽에서 3년 내지 5년 동안 우리 그 정치권 혹은 유권자의 의식 이런 걸 좀 미래지향적으로 틀을 바꿔내지 않으면 과연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후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얻은 표 이게 과연 이게 뭐 성공인지 실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역시 또 다음 총선이나 대선도 그런 판 저쪽 그 지금 민주당 쪽은 현재는 뭐 대단히 좀 통합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이른바 그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식의 아주 그 과거지향적인 진영 논리적인 사고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이러면은 서로 저는 이제 그 저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 양자의 세력 간에 굉장히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살아나는. 과연 그런 게 또 이 재생산되고 했을 때 3년 후, 5년 후가 그런 구도로 다시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전 절대 그거 아니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무슨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식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제가 이제 시민운동 하면서 뭐 세상에 참견을 해오고 뭐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해오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른정당은 좀 그렇게 좀 길게 보면서 뭔가 이 구도 자체를 바꾸는 뭐 그 선진화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데 좀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그 좌우 프레임 있죠? 좌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다. 우리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 당연히 문제 해결의 대안이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오로지 좌우 프레임으로 가게 될 경우 과거 싸움밖에 안 된다. 실제 SNS 공간에서 뭐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게 되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른바 이 보수정당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은 뭐 지금 민주당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좌우 논쟁이 고상하게 되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과거 역사 속에 매몰돼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의 제목처럼 저는 이제 보수 그냥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 보수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곡해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그 뭐 반공 시대를 겪고 이러면서 좌나 우라는 말을 못 쓰고 대체해서 보수 진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전혀 저는 개념이 다른 거라고 보고 지금 뭐 여기에서 용어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건 아닌데 전통적인 의미의 좌우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 근데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 흔히 그걸 그냥 뭐 과거의 전통이나 가치를 잘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속적인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대단한 혁신을 추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혁신. 그 시대에 맞는 답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어떤 뭐 파괴나 혼란을 우리가 거부하고 경계하는 거지 그게 발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소의 급진적인 것도 가능하다. 왜 보수주의에서 그게 안 되는 거냐. 예컨대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그런 보수주의가 아닙니까? 보수주의죠. 그럼 뭐 그게 무슨 급진정책이라고 해서 보수주의 계열에서 제외시켜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 속도에 빠르고 늦음 같은 거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야 자체를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기존 좌우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그런 뭡니까 그런 틀에서의 뭐 성장이 우선이니 분배가 우선이니 절대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뭔가 해법을 찾는 이런 쪽으로 가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유권자 의식이나 정치판이 바뀐다면 저는 바른정당에 분명히 뭔가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 의사님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두 번째로 김성희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프리 중앙회장 김선혜입니다. 앞서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그 대체적인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다음에 정권 교체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 정권 교체를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또 보면은 다음도 역시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볼 적에 그리고 요번에 저는 또 여기저기를 좀 둘러보게 됐었는데요. 대선 때 문재인 세력과 그 캠프를 보면 도저히 저기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또 거꾸로 문재인 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정권을 잡을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걸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0년 주기설이나 아니면 지나친 반사 이익에 대한 낙관론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요번에 문재인 세력으로 또는 저번에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왔느냐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명박 정부로 넘어올 적은 어땠습니까? 무능해도 좋으니까 저희 부패도 좋으니까 유능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 넘어간 건 뭐냐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까지 하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탄핵당해요. 그럼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까지 하네 라고 해서는 다음에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무능과 부패 두 개의 주홍구시가 낙인이 찍혔는데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전제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선거를 볼 적에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럼 문재인 정부로다 정권 교체가 됐느냐 5구 선거 때 결국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라는 국민들이 질려버릴 정도의 무능과 부패에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확 전환을 해서 도저히 이 세력한테는 안 되겠다라는 2대8 탄핵을 80%나 찬성하는 그런 2대8 구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도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80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축구 시합을 했던 거죠.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는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럼 이 20%를 가지고 어떻게 해봐서 거기다 20%의 떡을 가지고 다 떡국을 묻혀서 좀 해갖고 이 50%까지 높여갖고 이기려고 했었던 착각이 그래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80%를 상대편으로 돌려놓고서 싸움을 시작하니 이게 될 리가 없다. 결국 20%는 버려놓고 80% 가지고 반절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도를 설정하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 세력 여기 바른정당의 입장에는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하고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서 두 가지 바른정당의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른정당이 구두 실패는 뭐냐면 영남 지역주의에 안준하고 영남 대표론에 안준하고 기존의 보수적자론에 안준하고 그거 갖고 논쟁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벗어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권은 민주당을 깨면서 호남 지역주를 깨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갖고 10년 만에 결국 전국적인 이념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둥굴에서 영남 지역주의에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곳을 만들겠다고 하고서 계속 영남 지역주의와 보수 적자 논쟁, 기존의 보수론의 보수 정통성에 갖고 있는 적자 논쟁으로 거기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큰 세력과 작은 세력이 결국 그 보수 적자 논쟁을 하고 있으면 결국 큰 세력한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24%, 8%짜리 정당에다가 12%짜리 정당이 24%의 득표를 얻게 되면 상당 부분 여기 바른정당 노선에 실패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지지층이 15% 이상 갔어야 되는데 그걸 뺏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홍준표 후보의 24%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난 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선거를 좌우하는 건 구도고 두 번째가 인물과 세력이고 세 번째가 이념과 노선이고 네 번째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크기가 결국 구도가 첫 번째 좌우하고 두 번째가 인물과 세력이고 세 번째가 이념과 노선이고 마지막이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 바른정당은 이념과 노선, 정책에서 어느 정도 유승민 후보의 발군의 이 토론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필을 했는데 앞에 구도와 인물 세력에서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음번에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잡지 않고서 반사이익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미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서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보수 진보의 대결, 민주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진보, 그 다음에 산업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보수, 이 대결 구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 대결 구도에서 이미 민주화 세력으로 주류가 다 교체가 돼버렸어요. 주류가 다 교체가 되었고 오히려 산업화 세력은 20% 미만으로 몰락이 됐습니다. 그럼 80%가 민주화 세력이에요.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바른정당이 나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민주우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은 더 이상 20%에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없어요. 과거 세력으로 몰락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자유한국당은 산업화 세력으로 국수주의적 산업화 세력 또는 국가주의적 산업화 세력으로 점점 더 퍼센티지가 낮아지면 낮아지지 성장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 민주우파 세력은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세력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있지만 여기서 분화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해요. 많아요. 엄청나요. 그 세력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에서 탈락돼 나오는 세력들 아니면 또는 거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난 그 부분을 바른정당이 해서 낸다면 그래갖고 민주좌파 대 민주우파의 구도를 형성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냐면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적 산업화 세력을 하위 동맹 세력으로 한마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당처럼 하위 동맹 세력으로 삼고 민주우파의 정통성을 다시 만들어 간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희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대선 구도에서 나타난 건 어떤 모습이냐면 1대 4대 3대 2였습니다. 뭐 3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을 얘기합니다. 1대 4대 3대 2였는데 이 부분을 1대 4대 4대 1로 다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산업화 세력, 국가주의적 산업화 세력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는 부분을 흡수하면서 그걸 뭐 선진우파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기 홍준표 토론자 말대로요, 이사가 말대로 선진 세력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민주우파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선진 민주 세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네이밍을, 정체성의 네이밍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네이밍, 원래 정명이라고 했듯이, 공자가 정명이라고 했듯이 이름부터 잘 지어내야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민주 세력이라고, 선진 민주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민주우파라고 정당 붙여도 좋고, 어찌했든 그러면서 그쪽 문재인 세력으로부터도 빠져나오는 세력, 그 다음에 저쪽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는 세력,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다시 재정립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저기가 국민의당과 저는 바른정당의 통합을 적극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역주의를, 영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민주우파라는, 선진 민주 세력이라는 네이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자기 이념과 노선, 정책 부분도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그런 선진민주 세력들을 결집해 나가고 자기 정립해 나간다면 문재인 정권은 5년으로, 10년 주기가 아니라 5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는 되게 중도적인 정권이 아니라 좌적인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좌적인 정권이 다시 또 더 극자로 가기보다는 중도적인 정권이고 선진 민주 정부로다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혜 회장님 조직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으로 이준석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사실 저도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길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참 이게 길을 참 잘 들어야겠다. 제가 앞으로 4, 50년 달려갈 길을 잘 방향을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바른정당이 뭐 이런 고민과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서 주제넘게 고민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선거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한번 떠올려보자면 이 충격파가 과거에 97년도에, 98년도에 IMF랑 비교해보면 어떤가? IMF 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진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보수 후보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를 살펴봤더니만은 제가 보니까 이인재, 이회창 합쳐가지고 57.9%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난리를 겪고도 보수가 버림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산이 30%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파동이라고 하죠. 어떤 파동을 겪고 난 뒤에 일시적 현상은 아닐 것이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수의 지지층 기반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짚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선거를 제가 직접 이제 한번 뛰어보고 아마 이제 내년에 제가 또 선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층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과거에 보수를 왜 지지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땐 3가지 정도의 전선이 있었습니다. 안보, 둘째로는 경제 성장, 세 번째로는 교육 정책 정도를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이 3개의 전선 중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전선이 어딘가 생각해봤는데 경제 성장은 사실 우리가 아주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전선이라 생각했지만은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저희가 뭐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뭐 우리만 특출나게 잘할 수도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그 신화의 이미지는 깨졌습니다. 세계가 어려우면은 우리도 같이 어렵구나, 보수정권도 별 수 없구나라는 그 정도의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선거의 특장점을 내세우기가 쉽겠느냐,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교육하면은 그래도 좀 급진적인 진보적 교육관들보다는 보수가 이야기하는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 좀 덜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런 어떤 전선의 축소를 가져온 원인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 보수성의 상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보수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 스스로도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정치권 언저리에 있으면서 합리적 보수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합리적 보수라는 소리를 제가 그럼 들을 때는 무엇인가? 뭔가 진보의 가치를 다소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합리적 보수라는 칭호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 달콤함에 좀 탈피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만은 보수가 보수 그 자체로서 합리적일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진보의 가치를 수용했을 때만 합리적 보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상황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좌클릭의 일환이었고 그 좌클릭이라는 것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병호되는지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맹탕이고 외교에 있어서도 중간재적 위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중국에 가서 천안문 관계가 손을 들고 미국에 가서는 사드 배치하겠다 그러고 AI에 가입하겠다 그러고 우왕좌왕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보수가 몰락한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을 다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보수가 우리 사회에 집권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보수적 가치 또는 산업화의 가치의 상실을 이야기하시지만은 그 외에 갖고 있는 우리 보수 지형을 다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제 생각엔 다시 그 세 개의 전선을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 안보, 그리고 교육, 경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바른정당만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의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고 한다면은 아마 두 가지가 상존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반응을 제가 살펴보면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 또 제가 말하려니까 각오하고 계신데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말하는 건 굉장히 완고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예요. 그게 아마 사드나 일련의 안보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좀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원래 보수라면 다 싫다고 했던 젊은이들이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인데도 내가 설득력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한 축에서는 라디오에 요즘 출연 많이 하시는 이혜훈 의원님의 관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가지고 본인의 관점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다소간의 좌클릭적인 성격이 가미된 합리적 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을 병행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보수를 재정립하는 과정 속에는 우리 스스로 보수를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TV 토론에서 결정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었던 지점이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81만 개 공공 일자리 지적할 때 그 자세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저렇게 합리적 비판할 수 있구나라는 느꼈지만은 반대로 다소간의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그게 대안을 제시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저도 제가 선대위에 있었지만은 일자리 공약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약간은 실패한 느낌이 있고요. 창조경제 시즌2 정도의 느낌이 드는 정책밖에 저희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보수적 관점에서 어떤 그런 일자리 담론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거 이거 어렵게 아니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큰 정부론입니다. 정부 역할론 확대거든요.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 앞으로 정부에서 책임진 영역이 늘리겠다는 건데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맞붙고 있는 전선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큰 정부론이냐 작은 정부론이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럼 그에 해당하는 작은 정부론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제 페이스북 가보시면 거의 여기 난장판입니다. 와서 보수 진보의 젊은 사람들과 토론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용도 폐기했다고 이제 생각했던 작은 정부론 같은 것들은 충분히 논제가 됩니다.
토론이 되고요. 그 안에서 저는 가끔 굉장히 어감이 안 좋고 자극적인 단어가 써가면서 한번 그 논리를 시험해보기도 합니다. 민영화라는 단어가 써가면서 젊은 층에게 민영화 그러면요 우선 욕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에 대한 경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례를 들어 충분히 설명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민영화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속에 보면 좌파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산업 경쟁체제 이런 거 비판하기 해가지고 민영화의 안 좋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많이 얘기했겠죠. 뭐 영국의 철도를 민영화했더니 사고가 난다 뭐 이런 거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했겠죠. 근데 그와 반해가지고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KT, SKT 다 민영화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민영화된 것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했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예 회피했습니다. 그거를. 회피하고 보수적 담론들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 관점들을 다 버리고 저희가 좌클릭에만 의존했던 겁니다. 저희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념적 전선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젊은 사람이면서도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진로를 여기서 잘못 잡으면은 결국엔 아까는 그래서 어쩌면 중도 세력 구축론이라는 이야기 나왔지만은 어떤 시점에서는 그 양극단 세력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양극단 세력이 국민의당과 우리를 결국 이중대론으로 몰아설 겁니다. 그 중도라는 게 그래서 항상 위험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미 지지층의 머리 자체가 양극화로 굳어버렸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중대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간 불분명한 중간지대보다는 오히려 선명한 이념적 색채를 구축하는 것. 다만 그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새로운 형태로 보수의 이념에 충실하지만은 국민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당당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발제 자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했지만은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교육의 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과거 이해찬이 했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꿈과 끼를 키워주겠다. 이런 말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달콤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자문위원 하면서 보니까 꿈과 끼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교육청 자체 조사에 의한 보면은 7%가 대한민국의 연예인 되고 싶어합니다. 중학생들의. 남자의 10%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준다는 말을 진실성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6%가 연예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끼를 키워주는 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 교육관인지, 보수는 책임지는 정치인데 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안 했던 거 아닌지. 좌파가 지금 만들어놓은 교육의 이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은 교육을 하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감도 뽑아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 복지의 경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무상으로 밥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무상으로 교복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교육의 관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건 행정의 영역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고 교육관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경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거부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뒤집어놓고 보면 우리가 사법고시 논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법고시에 대해 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을 로스쿨로 완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경쟁이 더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의 관점에서 자유와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키워드들을 버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좌파적 교육관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귀부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저희는 항상 이중대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들보다 항상 못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저희가 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 더 나은 교육복지를 약속할 겁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세워야 되는 건 우리 교육관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쟁관을 좀 더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신환 의원님 여기 계셨지만은 사법고시 존치하겠다는 걸로 당선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당선에 큰 영향을 주셨어요. 그게 보수의 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 교육관이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교육관이라는 걸 건드렸다는 거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들고 왔던 교육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도구적으로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관이라는 걸 데리고 왔고, 저는 우리는 좀 더 그보다 큰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체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 때 같이 보궐을 치러야 될 상황이라서 이걸 다급하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에 무조건 제 생각엔 개헌 정국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럼 이 개헌을 앞두고 과연 우리 바른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개헌의 화두들, 사법개혁, 권력 분점,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대안으로 공수처 같은 거 들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더 국민들에게 많은 개혁을 약속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를 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선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방송에서 모 패널한테 듣고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대만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공수처 같은 그런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걸 넘어서 대만에서 하는 것처럼 5권 분립을 해버리자. 대만은 5권 분립된답니다. 우리 3권 분립에 더해가지고 공무원 뽑는 고시원을 따로 뒀습니다. 우리 인사혁신처 같은 것을 4권에 위치해놨고요. 그 다음에 검찰권에 해당하는 감찰원을 5권에 위치해놨습니다. 대만은 5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형태의 어떤 개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국민에게 딱 한마디로 알아줄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명확한 전략들을 오늘 좀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 패널 토론을 있겠는데, 개혁 보수와 바른정당이 나아갈 때에 대해서 20대에서 60대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국민 패널 세대별 한 분씩 해서 5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 분당 3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서 계시는 패널들도 굉장히 저 시간 너무 많이 보냈고요. 또 계시는 청중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바로바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토론을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패널, 그래서 20대 패널로 홍순기 학생, 대학생이신데, 예. 네. 앞으로 나와서. 예. 3분만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한남대학교 역사과에 재학 중이고 대선 때부터 활약했던 유승민 국회의원님을 지지하는 청년단체 유스커스의 충청팀장으로 있는 홍순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바른정당 청년 당원들과 유스커스 청년단체 그리고 20대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패널분들께서 개혁보수에 대해 곱씹어 볼 만한 전문적인 식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두분들께서 많은 울림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각설하고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전 바른정당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우리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보다 청년들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는 보수정당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 정당들에서 정권교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며 실현시켜 왔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교체의 대상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기존의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정권교체, 더 나아가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정권교체는 이렇지만 우리만의 정권교체는 진행형인 셈입니다. 청년들이 작금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감히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혹자는 정권교체를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교체는 바로 우리 바른정당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염원하던 보수의 교체일 것이며 개혁보수의 교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수의 세대 교체입니다. 보수는 진보가 교체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보수 스스로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처럼 청년들과 함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보수는 매우 완벽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앞으로 걷는 것을 배우지는 못한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9년 10월 16일 라디오에서 했던 연설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보수에 완벽했던 두 다리마저 무너진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리를 다시 재생시켜야 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청년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원으로서 바른정당에 말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바른 청년들이 지지하는 바른정당, 반드시 바른 보수와 바른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이 땅에 보수주의가 바른주의로 불릴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승기 학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정당의 꿈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바른정당의 앞으로 지향의 그 발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30대의 대표적 워킹맘 양정아 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거는 30대 워킹맘의 입장에서 바른정당에 바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제 제 또래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엄마들이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 지금의 여권이나 또 진보정당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고 저희가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약을 비교해보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당들은 다 비슷한 공약을 특히 보육 문제, 교육 문제 관련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외면당했던 이유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공감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젊은 세대들한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매력들을 또 그리고 강점들을 어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른 면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육수당부터 해서 보육료 지원 또 그리고 예방접종까지 해서 그래서 전 지금 정부가 해주고 있는 저희 육아나 보육정책 관련한 것들이 부족한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단순히 이제 어떤 지원 위주나 복지 위주의 이제 접근으로 가기보다는 저희 사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선별적 복지 위주로 가고 또 특히 질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고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의견은 제가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노동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행히 저는 운이 좋게도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은 출산을 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의 하나는 이제 경직된 노동 구조나 근로 형태 같은데 노동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앞으로 좀 변화되는 산업 환경이나 또 아이를 낳고 또 일하기 좋은 환경을 환경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바른정당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아 대표님께서는 우리 바른정당이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매력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서적 공감을 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분야하고 보육 교육 문제에 대해서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을 어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40대의 대표 국민 패널로 김성중 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하고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제 큰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꿈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놈이 뭔 꿈이 그러냐고 팀장도 주고 했었는데
몇 년째 그대로 계속 공무원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학교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제 부모로서 약간 안타까웠는데 그게 이 시대 젊은 그 친구들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중1인데 현재 그 코딩을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코딩이 교육의 대세인데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부 교육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드는 고민은 걔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10년에서 13년 정도 앞으로 걸리는데 그때 나와서 걔가 과연 현재 프로그래밍, 코딩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게 다 대체를 할 거.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굉장히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교육은 거기에 대해서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 가는 게 당연했고 또 교육 시스템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 유지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연 맞는 건가 심각한 좀 회의가 드는 교육 문제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회의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정당이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과거에 집착해서는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미래의 문제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현실에 기반을 두고 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발전하는 이 사회에 맞춰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고민과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산업화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 시스템 현재 이게 맞는 건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면 보다 많은 좀 젊은 바른정당이 아까 뭐 지자체를 잘 넘길지 아니면 3년을 넘길지 5년을 넘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직 강호는 아니지만 간절을 한데요.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중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지원과 충고였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실감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드님은 직업 걱정하지 마시고 공무원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움직이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살았는데 제 책임이 좀 큽니다. 아드님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50대 대표로 국중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중길입니다. 저는 지역의 경제 실생활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 560만인데 그 중에 7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하루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고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신용보증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쳐다도 보지 않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데가 신용보증기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받고 문턱이 높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단계별로 문턱을 낮춘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공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기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데 신고는 어떤 그 이유를 목적으로 생겨난 기관이 아닙니다. 일정 비율의 손실을 각오하고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손 내밀고 가서 도움을 청할 때 신고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를 도움을 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먼저 신고해서 광고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기관에서 시스템으로 우리 그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힘줄이자 모세의 혈관입니다. 지금 경기 불황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가 도는 것처럼 돈도 잘 돌아야 합니다.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가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해서 심장마비 이전에 스텐트 수술을 통해서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 준비를 해서 행정기관에 이 스텐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서민 경제도 짧은 호흡에서 긴 호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한 대책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서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용보증 확대라든지 소상공인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와 정책을 해달라는 주문도 계셨고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대표로서 주대환 주님 모셨습니다. 예, 주대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사람이 여기 맞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얼핏 보면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도 한 몇 년 전서부터 6학년 되고부터는 굉장히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 정국이다 해서 이 촛불 혁명이다 해서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회의 정치를 앞으로 구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0대 90 또는 상위 10%가 워낙이 나름대로 소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 해서 한 20% 되는 분들이 상위 10%의 캥거루족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대체로 20대 80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분열, 그러니까 한국이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격참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두 개의 말하자면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처지가 다른,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정당, 뭐 현재 5개 당이 있습니다만 경쟁이 벌이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미 자기 지지 기반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상위 10%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는, 그래서 교원 정책으로 자꾸 전략적 모성으로 계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말입니다. 지난 대선으로 치면 1번, 5번이 그렇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 이유로 3번도 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3번, 4번이 상당한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1번부터 5번까지 그 후보와 그 주변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 80%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단속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그 생활 현실 속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직접 전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경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를 아무리 해도 그 임금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서로가 다 각각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길을 묻다고 그랬는데 좀 보수에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저는 지난번에 뭐 3번 후보는 극구 보수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서 막 중도라고 자꾸 우기는데 좀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존의 보수와 진보 그런 어떤 구도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꼭 보수 뭐 개혁 보수든 합리 보수든 이런 거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나중에 나를 보수라 하든지 진보라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정말 10대 90 또는 20대 80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나가면 아마도 자연히 이 문제로 해서 한국 정치는 조만간에 다시 5당 안 갑니다. 저도 뭐 민주화 이후로 30년 그 정치권 주변에서 뭐 이렇게 5당 오래 안 가고요. 다시 재편될 겁니다. 그럴 때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3번, 4번 또는 특히 4번에게는 크다란 기회가 있다. 4번은 제 아들도 20대 아들이 있는데요. 4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4번 찍은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진작부터 4번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가 왜 4번을 지지하는지 굉장히 관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4번은 그 지적이고 또 어떤 그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신뢰도를 쌓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세영 선생님 사회운동과 답게 아주 좋으신 그 설명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지 한국 사회 기능과 같은 구조 또 너무 우리가 이념에 잘못되거나 집착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고 바른정당에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